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관련 직무 구분과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원티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탐색 메뉴에 가보면은 직무별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관련 직무는 개발 쪽에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요. 경영 비즈니스 쪽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술을 담당하는 쪽은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조금 더 경영에 가까운 부분은 데이터 분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 쪽에 들어왔는데요. 채용 공고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리디북스를 운영하는 리디의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관련 공고이고요. 쭉 내려보면은 직무 소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을 위한 인프라 설계, 그리고 서비스 통계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배치 작업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 설계, 그리고 뭔가 환경 제공을 위한 도구 적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데이터 가공 및 분산 처리 기술, 밑에도 뭐 알고리즘, SQL 이런 능력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도 뭐 하둡, 하이브, 스파크 등 분산 처리 기술 관련된 기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 그리고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이렇게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요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가 쪽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탐색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디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공고이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팀과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회사에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분석을 기획하고 가설을 검증, 그리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액션을 도출한다. 그리고 서비스 현황과 성과 분석을 위한 KPI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가는 아까 데이터 엔지니어 쪽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채용 공고를 기반으로 제가 한 번 더 마인드맵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가는 전략 아니면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 공고를 살펴보다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와 분석가를 아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활용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수집과 가공은 주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참여를 하고 데이터 활용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좀 필수적으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활용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나 프로덕트에 이 데이터가 접목이 돼야 돼요. 저희가 뭐 아무리 수집을 잘하고 가공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고요. 데이터를 또 반대로 막 잘 사용을 하고 싶은데 앞 단계에서 뭐 수집이랑 가공이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집, 가공, 활용은 유기적으로 묶여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가설을 많이 세우고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잘 수집하고 가공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적으로 이게 잘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데이터 활용 쪽에 제가 지금 여기 비즈니스랑 프로덕트라고 두 가지를 그룹을 나눠 놨는데요. 데이터는 저희가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활용이 되고 실제로 프로덕트의 어떤 제품의 서비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레벨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초에 이제 제품이 없을 때 뭐 사업 계획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뭔가 데이터가 필요해요. 뭐 시장에 대한 정보 아니면 저희가 이 경쟁 현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범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테이블이나 뭐 차트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시각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돌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뭐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쿼리를 뽑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아니면 또 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이 가동이 되고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세울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 사업의 이제 핵심 지표가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쭉 흘러왔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이제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정제하는 것들이 KPI하고도 이제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레벨에서는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 비즈니스 레벨에서는 그냥 데이터 분석가 아니면 뭐 기획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뭐 구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프로덕트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프로덕트 레벨의 이제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개인화 알고리즘이에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는데 이럴 때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취향을 분석하고 이 사람의 취향에 맞는 영화들을 선별을 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되고 가공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추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꼭 넷플릭스 영화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음원을 추천하거나 컨텐츠를 추천할 때도 어떤 모든 추천 로직에는 기본적으로 대량의 정제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번역 서비스인데요. 뭐 번역으로는 뭐 구글 번역도 있고 네이버 파파고도 있고 아니면 플리토라는 또 번역 서비스도 있는데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 계속해서 인풋이 들어와 줘야 돼요. 계속해서 뭔가 데이터를 쌓고 그거를 적용을 하고 또 쌓고 적용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당연히 이런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차. 저희가 이제 5G 네트워크망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율주행차까지도 저희가 상용화 단계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주변에 또 사물들을 인식을 해서 거리를 계산을 하고 또 이 신호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을 또 제어를 하고 위급 상황에 이제 정차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액션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진화되는 이런 프로덕트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 고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활용 단계에 필요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과 시각화 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요. 맨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표와 차트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요것만 잘 사용하더라도 웬만한 보고서에 필요한 그런 차트들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제 화면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가계부 샘플인데요. 지출과 수입을 입력을 하면은 이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위에는 수입과 지출을 선형 차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테이블에서 또 수입과 지출 쭉쭉쭉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간단한 표와 차트이긴 하지만 이것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뭐 데이터 수집 단계는 여기다가 이제 가계부에 필요한 내역들을 잘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제된 내용들을 가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사이트는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플러리쉬라고 하는데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딱 그냥 평면적인 이제 차트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동적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 이제 갤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이 랭킹이 변하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는 여기 서베이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차트도 뭔가 되게 화려하게 퍼져나가죠. 이런 기본적인 차트인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쁘고 다이나믹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제 하나 더 보면은 이제 지구본 위에서 뭔가 데이터가 퍼져나가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해서 어떤 국가에서 어느 곳으로 뭔가 데이터가 퍼져나가는 느낌을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참고를 했던 자료는 여기 다나와 사이트에 보면은 다나와 자동차라고 있고 이제 자동차의 판매 실적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거는 여기에 이제 자동차 모델별로 이렇게 월별 판매량을 볼 수가 있어요. 3월달, 2월달, 1월달. 그래서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 다나와 있는 데이터를 쭉 긁어가지고 복사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가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차종과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 그 다음에 2018년 1분기 판매량, 2분기 판매량, 그리고 2020년 1분기 판매량까지 쭉 나열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자동차 이미지 파일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쭉 드래그해서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이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넣어주게 되면은 제가 지금 복사한 데이터가 쭉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A열은 차종이 들어가 있는데, 자, 라벨은 제가 A열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D열부터 L열까지는 이제 판매량 값이 수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value에 D에서 L열까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열은 이제 카테고리로 해서 제가 브랜드 값을 넣어놨고, 여기 B열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미지는 C열에 있는 걸 사용하겠다라고 여기 이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잘 들어간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차트가 바로 구현이 돼요. 여기가 지금 이제 연도별로 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 분기별로 순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흘러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필터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제가 현대차는 제외하겠다. 그러면은 현대차를 제외한 값들을 볼 수가 있고, 기아차 관련된 값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기아차에 대해서만, 아니면은 현대차에 대해서만, 아니면 현대와 기아를 비교해 가지고 차트가 흘러가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로우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분기별로 있는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데 미리 보기 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랭킹이 바뀌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트를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한번 데이터를 활용해 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차트 데이터는 제가 이제 공유할 수가 있어요. 퍼블리시 메뉴에 가게 되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공개 버전으로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가 돼야지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러리시라는 사이트에서 동적인 차트를 만드는 것들을 가볍게 살펴봤고요. 네, 지금 소개해드린 이제 두 가지 그 시각화 툴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도 이제 거기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회성 데이터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플러리시라는 사이트도 일회성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나 파워 B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파워 B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툴이고요. 데이터 스튜디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튜디오를 지금 1년 넘게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또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스튜디오의 갤러리들이 있어요. 예제 파일을 한 두 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구글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든 이런 시각화 화면인데요. 구글 스튜디오나 이제 파워 BI 같은 경우의 장점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기간에 있는 값을 실시간으로 로드해서 불러와 줘요. 이렇게 기간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기간에 맞는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불러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툴들이 이제 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는 추이나 값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나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DB에 있는 값을 불러오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파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기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기간의 값을 바로 불러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이 테이블과 차트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필터도 가능해요. 데스크탑 데이터만 보겠다. 국가는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값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값을 조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스튜디오를 만들 때는 이 빈 보고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경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값, 아니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그 비커리라는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각자의 이제 DB나 어떤 SQL에 있는 값들을 불러와서 원하는 형태로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워 BI를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파워 BI. 이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샘플을 보면은 아마도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시각화하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스튜디오와 파워 BI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태블로 툴인데요. 이 태블로 같은 경우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표현이 가능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갤러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는 피파.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태블로에서 이제 공개된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저들이 공개한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랭킹이 있어요. 랭킹 1등, 2등, 3등이 있고 각각의 이제 점수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의 능력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쇼패스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1등, 2등, 3등이 바로 필터가 돼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스태미너가 좋은 선수를 보고 싶다. 그것도 바로 필터가 돼가지고 1등, 2등, 3등의 그 선수 이름과 능력치가 표시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컨트롤이 좋은 선수는 이렇게 메시, 네이마르, 이스콘가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봤던 차트들은 저희가 디자인하거나 화면에 표현하는데 뭔가 제약이 있다면은 태블로 같은 경우는 거의 자유도가 무제한이에요. 표현하고 싶은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샘플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관련된 차트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차트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킬러스 카운터라고 있는데 이제 누가 많이 죽였느냐, 그리고 어떤 걸로 죽였느냐. 드래곤 파이어라고 있고 스워드, 그 다음에 뭐 나이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어디서 이제 많이 죽었는지를 이제 네모 박스 크기에 따라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로케이션, 어느 지역에서 이제 많이 죽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좀 전체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태블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조건을 클릭을 해서 바로바로 필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은 에피소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필터가 돼서 모든 데이터가 연동돼서 보여집니다. 킹스랜딩에서 여기 데너리스가 드래곤 파이어로 가장 많이 죽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이걸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조건이 풀려서 원상태로 돌아가요.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킬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존 스노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존 스노우가 총 51번 죽였고, 칼로, 나이프로 어느 에피소드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바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또 한 번 더 클릭해서 해제를 하고요. 여기 이제 스워드, 이제 칼로 뭔가 죽음이 발생한 이벤트를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칼로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존 스노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에피소드가 나오고 지역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제하고 여기서는 또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지역에 따른 이렇게 킬러와 방법이 같이 보여지고 에피소드도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태블로는 확장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거의 뭐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차트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도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현재 세팅된 값은 4월 1일 기준 데이터이고요. 요거는 이제 확진자 수와 이제 사망자 수를 지도상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가 나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차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그래서 이 툴 안에서도 차트 종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시각화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날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날짜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블로 같은 경우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태블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도가 거의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태블로를 시각화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사용을 해본 결과 일단은 좀 비싸고, 그리고 툴이 좀 무거워요. 그리고 학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태블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메인 잡이 아니라 약간 서브 잡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데이터 스튜디오나 기본적인 툴만 잘 사용을 하셔도 원하는 형태의 시각화 결과물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데이터 스튜디오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